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제 7주차 소설로 보는 한국사의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대면 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 주춤되는 게 아니라 이 돌아오는 연휴 과정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음 주부터 대면 강의를 한다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대면으로 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계속 그 PPT만 가지고 여러분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화면으로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수업 나가기 전에 꼭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어, 원래 그 이번 주에 읽기 자료가 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 5월 5일이 화요일이고 그리고 빨간 날이어서 쉬는 날이어서 그때까지 제가 조금 연기를 해줬어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작품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그 90년대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작품을 두 개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돼서 윤대영 작품의 작품론이랑 김영하의 작품론 그리고 작품 세 개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네, 화면이 잠깐 꺼졌죠? 그 다음에 90년대 문학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선 이론적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5월 5일 되기 전에, 어쨌든 올리기는 할 거예요, 작품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작품을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작품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과제의 작품과 관련된 그 문제를 풀고 제 동영상을 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읽지 않지만 다음 주 5월 5일까지 5일까지 너무 너무한가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언제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출과 윤대년과 관련된 내용은 그때쯤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동영상이 두 개가 나가는데요. 하나는 이번 주에 올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은 그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 그 숙제를 다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볼 수 있게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윤대년과 관련된 과제를 풀 때에 조금 더 공정하게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 해당하는 90년대 이 PPT 내용은 강의 자료에 올라와 있지만 공개된 시간은 여러분들이 5월 8일 숙제를 다 하고 나서입니다. 과제를 올리고 수업 시간 전까지 이 부분을 읽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일 과제는 90년대 문화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설명을 할 건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끝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대 문학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 네, 작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문학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까지는 어찌 됐던 간에 거대 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년대에도 굵직한 사건이 있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 담론이 있었죠.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노동문학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데올로기와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거대 담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의 문학은 사실 개인보다는 국가나 이데올로기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선시했다면 90년대에는 80년대에 소외시킨 개인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와 진보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해체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네. 80년대까지 민주주의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정해져 왔거든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어떤 방향성들이 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탈민족, 탈국가, 탈계급, 탈이데올로기로의 진행을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사라지냐면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80년대까지는 북한 문학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다룰 수도 없었고요.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객관적으로 우리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가 꼭 좋은 것도 아니다. 각각의 그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게 된 게 이제 90년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한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고 경계가 허물어진 그것에서 90년대의 문학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문학의 전체적인 방향은 거대 담론의 붕괴로 계급, 그 다음에 민족의 문제가 개인의 정체성이나 욕망의 정당성을 문제의식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거대 이데올로기 대신에 어떤 큰 공동체 대신에 네, 개인으로 포커스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원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경제적 풍요와 다원화가 된 사회 속에서 변화된 감수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 변화된 감수성이 뭐냐? 개인주의적 성향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 어, 그 모든 주의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문화적 상대주의와 약간 차이가 있죠. 문화적 상대주의는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서양 문학은 무조건 최고다. 동양은 좀 약간, 문명이 뒤떨어졌다. 이런 거는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화적 다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절에서 트리.
이를 뭐 이렇게 단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영화 등 다양한 시각 매체의 영향으로 상상력과 개인의 욕망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거의 대부분 개인의 욕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특히 세기말적인 경향과 관련된 허무주의적 나르시즘에 빠진 인간 유형을 전문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99년 12월 31일이 되면 인류가 멸망하진 않더라도 어떤 전산적인 큰 오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 2000년도가 되면 어쨌든 세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20세기에서 21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종말론적 사상이나 종말론적 종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컴퓨터의 오류상 뭔가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해서 사재기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라면을 막 산다거나 아니면 일회용 부탄가스나 이런 것들을 사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큰 일이 벌어날 거다라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이제 60년대 후반에는 이런 거는 약간 애교 형식이고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들이 있어요. 어, 첫 번째는 도망, 회피적인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허무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종교에 빠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타락해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뭐 하면 뭐해? 뭐 이런 식의 타락에 빠지게 되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타인과의 소통을 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관을 전면에 부정하고요. 공동체 의식이 상실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어떤 병리적인 세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과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읽게 될 은어낚시 통신이 바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징들이 은어낚시 통신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대령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 네. 윤대령에 대한 작가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네, 많이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에도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중의 전체적인 작품론을 살펴보면 작가의 20대 시절이 80년대 시대였어요. 데모를 했던 시대였죠. 80년대에는 네, 전두환 시대였고요. 독재 군사 정치였어요. 물론 80년대 후반에는 노태우 정권이 잡긴 했지만 독재는 아니었지만 투표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그 전두환 시대에 일어났던 비리나 이런 것들이 같은 독재 정권, 같은 군사 정권에서 권력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그 비리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치지 않았고 또 개인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추구해야 될 행복보다 국가가 더 우선시 되었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 김영삼 시대에 오면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9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대령이 거의 한 30살 정도 됐을 때에 네,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던 80년대 시대에 대해서 그 군사 독재
정치권의 그늘에서 사회 변혁적 관념의 추동과 함께 시대에 대한 절망과 혐오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돌아오면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체가 사라지고 개인의 욕망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윤대영이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했듯이 작품 90년대 작품 윤대영뿐만 아니라 90년대 작품의 특징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 방식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화된 인간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시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특징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가치가 일반화된 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재정립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오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나요? 네, 송혜교가 있고, 그죠? 제가 있어요. 둘이 광고를 찍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받을까요? 네, 당연히 송혜교 씨가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둘이 물에 빠지면 똑같은 목숨인데 누굴 구하겠어요? 더 예쁜 사람을 구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가치에 대한 판단이,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도 똑같은 목숨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이런 현상들,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현상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데, 이런 영향들이 작품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윤대영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격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 번째로 후기 자본주의 일상 속에서 자본에 의해 무의식까지 점령당한 자아의 미시 권력에 대한 잠재적 반항을 환상적 장치로 표현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본주의는 어쨌든 어떤 물건에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는 이 가치에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사라졌는데. 이해돼요? 네, 이게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에 의해서 무의식까지 이렇게 점령당한 자본주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환상적 장치를 사용했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소재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적 욕망이에요.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성적 욕망을 드러낸다라는 건 터부시대였고 저급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그 개인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 성적 욕망이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작품의 약간 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성적 욕망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욕망과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90년대 소설의 특징이라면 윤대영 작품은 이런 환상의 공간이나 비의식적 정신세계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온 허무와 절망 안에서 존재 의미를 탐구하려고 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작가 김영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도 마찬가지로 이 작가 소개는 여러분들이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소설의 특징은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건조하고 짧은 호흡의 속도감 있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쁜
나쁜 현대인의 속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김영하 소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상당히 짧아요. 이 짧은 문장은 마치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90년대에 가장 영화로 많이 된 소설이 김영하 작품이에요. 김영하는 어쨌든 소통을 중요시하는 글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91년도부터 컴퓨터 통신에 작품을 연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서도 그대로 작용되는데요. 작품 속의 소통의 방향과 매개체를 이런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의 매개를 드러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소통을 더 자연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계급화시키고 인간 소외를 부추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작품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윤대영 작품과 김영하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제 성적 욕망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적 욕망 장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권력 행사 방식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에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권력의 행사 방법이 폭력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금지라는 것들로 어떤 욕망을 발현하는 것을 금지했다면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경계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가 더 부각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개인의 욕망이 더 많이 부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개인의 욕망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을 맺고 있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성적 욕망이겠죠.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에 와서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육체를 통해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침투한 성적 욕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 상실과 무기력한 우울과 슬픔을 이 성적 욕망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0년대 문학가, 그 다음에 윤대영, 김영하의 작품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5월 8일 이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두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올릴 텐데요. 오늘 당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90년대 짧아요. 네. 작품의 특징에서 김영하와 네, 윤대영 네, 작품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동영상을 듣고 바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두 작품에 대한 해설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